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한 분이요, 어디 보수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 해서 징역 형, 물론 집행유예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일로 지금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글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 내용을 전하는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허씨 모양인데, 허씨가 올린 글에는 오만방자한 독재자의 딸 박근혜라든지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라는 등의 악의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오만방자한 독재자의 딸 박근혜,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게 무슨 악의적인 내용인지 언뜻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오만방자한 독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물론 기분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은 시집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건 좀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악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형을 때릴 만한 그럴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판사들도 사회적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문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마 밥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 기사를 한 신문이 박근혜의 끝없는 인문학 사랑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책 쓰세요. 부정선거 실용학습 개론, 도서출판 귀태. 이런 책을 쓰라는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적도의 추억이라고 쓰고 유신의 부활이라고 읽으며 인문학 사랑이라고 쓰고 국정원 일베 사랑이라고 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인문학 타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나 내놓으세요. 자,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임명하면서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검사 출신들을 좋아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컬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설명이 있던데 그럴듯했습니다.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안검사들은 국가를, 사실은 정권을 걱정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한다. 쉽게 얘기해서 공안검사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고 접근을 할 때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혹시 정권의 안위에 누가 될 수도 있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수사할 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안검사들은. 결국 이 얘기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말 잘 듣는 사람이 바로 공안검사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검사 출신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말 시키면 잘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 공안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보다도 훨씬 더 선배입니다. 경남중학교 5년 선배고요. 검찰에서도 김기춘이 상사일 때 그 부하였습니다, 국무총리가. 김기춘 실장이 법무연수원장 시절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획과장을 했으니까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법고시 기수로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까마득한 후배라고 합니다. 학교로는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고등고시, 김기춘 실장은 고등고시 12회고요. 정 총리는 사법시험 14회랍니다. 그래서 기수로만 이게 14기수가 차이가 나는데, 김기춘의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후배들이 거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린답니다. 정무조직법상 비서실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서열은 국무총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상명하복의 그 조직 윤리는 퇴임 후에도 보통 계속된다고 하죠. 그래서 김기춘이 국무총리를 누르는 그런 왕실장 노릇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파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왕실장으로 임명했겠느냐. 원래 이 박근혜 대통령은 또 2인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버지의 습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김기춘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최소한 더 큰 욕심은 없어져요. 참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권력욕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칼럼은 곽병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저도의 추억과 유훈 통치의 시동이라는 칼럼인데요. 정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일독할 만한 칼럼입니다. 양자, 삼자 혹은 오자 회담이다 민주당과 여권이 옥신각신한다. 국정원 공작 사태의 출구를 찾기 위한 협의의 틀을 둘러싼 기싸움이지만 어떤 형식이 되든 부질없어 보인다. 설사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담판을 한다고 한들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민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능력이 없다. 그를 움직여온 작동 원리는 아버지의 통치 방식이었고 그 요체는 정보기관의 공작이었다. 그런 기억의 감옥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퇴행뿐이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맹종하는 유훈 통치를 본격화하려고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들끓는 민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박근혜를 작동시켜온 원리는 아버지의 통치 방식, 즉 중앙정보부라는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압살하고 그리고 공포를 통해서 국민을 통치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방식. 드디어 아버지의 망령을 불러내서 북한에서 했던 그 세습 유훈 통치의 방식을 뽐받아서 다시 이 땅에 박정희의 유훈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이어집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이튿날 그는 전례 없이 강하게 정치권을 비난하고 변화를 요구했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과거의 정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 자신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변화를 위해 길을 쓰는데 야당은 구태의연하게도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며 정쟁이나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망발이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의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 원리를 따져보면 성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걱정해야 할 일이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망발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채 야당이 마치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 정말 기가 막힌 망발이죠. 곽병찬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래 3대 세습이 이뤄진 지금까지 유훈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수령의 유훈에서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유훈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곳곳에 걸려있는 수령은 영원하시다라는 현수막은 그 한 표현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 구내에는 영생탑까지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구호가 내리걸려 있다. 1998년 말 방문한 평양에서 금수산 궁전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기이했다. 그곳에 안치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참배하는 과정은 주민들이 영적 세례를 통해 수령의 지체로 다시금 일체화되는 과정이었다. 움직이는 보도에 실려 들고 나는 이들은 한결같이 밀랍 인형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영혼을 내맡긴 사람들 같았다. 북한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죠. 종교국가예요. 김일성 시신을 갖다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어디다가 안치를 해놓고 온 나라의 국민들을 그 앞에서 자동 에스컬레이터로 그냥 움직이게 하면서 참배시키는 그런 그야말로 The Brave New World, 올더스 헉슬리의 놀라운 신세계에 나오는 그러한 국가를 연상시키는 북한. 결코 올바른 나라는 아닙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곽병찬 논설위원이 한 이유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유훈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창조하고 해석하는 건 후계자다. 성서와 신의 뜻에 대한 해석을 독점했던 중세 교황처럼 그는 유훈의 복원 창조 해석을 통해 전임자의 존엄과 권력을 획득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정은 최고사령관도 그런 방식으로나마 저의 체제를 안정시켰고 안정시키려 한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남쪽에선 영도 원리로서 유훈이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 그런 유훈의 복원에 전념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은 그 결정판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유훈에 의해서 3대 세습을 하는 그런 국가. 참 우리 동족으로서 바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인정해야 될지 그야말로 박정희가 얘기했던 대로 괴뢰 집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집단 유훈 통치를 하는 것이야 일단 우리 일은 아니니까 접어두더라도 대명천지 2013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가 박정희의 유훈 통치를 이룩하려고 북한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어요. 김기춘의 비서실장 기용이 바로 그 유훈 통치 기도의 결정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 씨는 청년 검사 시절 일찍이 유신 헌법을 기초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상적 비서 노릇을 한 것이다. 그는 1972년 겨울 대검찰청 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유신 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유훈의 향도가 어디 있을까?
김 실장은 엊그제 오자 회담을 역제의하는 첫 브리핑에서 서두를 윗분의 뜻을 받들어로 시작했다. 말투부터 그 시절의 퇴행을 시연했다. 휴가지 저도에서 박 대통령은 아버지를 못 견디게 그리워하며 이런 유물과 유운을 발굴한 것이다. 참나. 저도의 추억이 바로 유신에 대한 추억이었다는 사실이 참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예, 말씀 곽병찬 논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김기춘 실장은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첫 임무인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윗분의 뜻을 받들어. 윗분의 뜻을 받들어. 어젠가요? 북한이 조평통 담화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평통 담화가 지금 의미를 갖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무게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북한은 김일성의 손자가 최고사령관이 돼가지고 김일성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세습 황제 노릇을 하고 있고, 남한에는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을 하면서 박정희의 기용을 받았던 청년검사가 이제 70 노구가 되어서 다시 그 딸의 비서실장이 되어가지고 윗분의 뜻을 받들어 라면서 세습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이죠. 곽병찬 논술위원의 관련 말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신경과학자 데니엘 섹터 교수는 기억의 7가지 죄를 언급하며 지속성의 죄를 그중 하나로 꼽았다.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기억에 갇혀 평생 고통을 당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그런 일을 두고 기억의 감옥에 갇힌 비극적 죄수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가 선장이나 기장 아니면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건 승객이고 국민이다. 언제 어떻게 좌초에 표류할지 모른다. 윤여준 전 장관은 하반기에 국정의 통제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론은 물론 야당도 여당 일각도 심각하다. 기억의 감옥을 기억의 궁전으로 착각한 박 대통령만 언더그라운드로 질주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의 감옥에 갇힌 비극적인 죄수. 곽병찬 위원도 차마 박근혜가 그렇다라고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글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을 생각하면은 박근혜야말로 유신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비극적인 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얼른 그러한 기억의 죄수에서 벗어나 일상인이 돼야죠. 하지만 그분이, 그 사람이 배를 이끄는 선장이나 비행기를 모는 기장 혹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은 그러한 선장이나 기장 혹은 지도자 아래에 있는 승객이나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배가, 그 비행기가,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좌초해서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죠.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온갖 제도적 장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그리고 자발적인 보수 언론의 복종. 물론 완벽하게 자발적인 것은 아니죠. 오는 9월의 종편 제어가를 앞두고 자발성을 비치지 않을 수 없는 보수 언론의 전폭적인 박근혜 지지, 이런 것에 힘입어서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마치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포장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윤여준 전 장관의 예언대로 하반기에 국정의 통제불능 상태가 온다면은 그것은 박근혜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비극인 거죠.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라지의 착각하지 마 듣고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의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립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의 행복마루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성적이 그래도 초반전엔 괜찮네요. 예. 어제는 1명, 뭐 2명 이랬는데 오늘은 5분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인천 서구 경서동의 블랙스완 G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의 광모 부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의 커피2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것 같은데요. 여기 저희 그 휴대폰에는 주소가 완벽하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소는 이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으로 되는데 이 미국이나 외국의 주소는 작은 것부터 큰 걸로 가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204번지 108번가 S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해외에 계신 분인데요. 조합원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김봉호님이신데 닉네임이 서영석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TV 방송을 위해서 조금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 제작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뉴스 제작이 가장 최우선 일이고요. 그리고 뉴스 특집 프로그램 제작이 그 두 번째 일이지만은 드라마 제작도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고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에서 가장 큰 돈이 드는 곳은 캐스팅 비용입니다. 1급의 탤런트들, 국민들의 눈에 익은 인기 있는 탤런트들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그 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쓰거든요. 그러나 국민TV는 지금 라디오 드라마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귀태분녀처럼 그런 메시지 전달, 스토리 위주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굳이 1급의 돈 많이 주는 탤런트들을 쓸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연극 배우들, 무명의 연극 배우들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한다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뭐 지금 당장 착수할 건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점차 늘어서 5만, 10만으로 가면은 그런 드라마도 여러분들 TV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조합원 가입 많이 해야죠. 지금 뭐 18,000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국민TV에서는 면접 열풍이에요. 지금 국민TV 뉴스에 바로 인터넷 뉴스 기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국에서는 어나운서 겸 PD를 선발하기 위해서 아마 공고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기자들을 계속 채용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뉴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국민TV 여러분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 시간에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5만 원이 일좌로 되어 있는 출자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출자금은 한 번 내고 마는 겁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출자금을 내면은 그 다음에 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소액 5만 원 정도 일자 정도로 출자금을 낸 분들은 돈이 있으면은 2자, 3자 말하자면 자본금을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을 늘려가라 그런 취지에서 정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TV 뉴스를 1시간 정도 송출할 수 있을 때 시청료, 구독료 형식의 조합비를 받을 기획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언제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다른 큰 부담 없이 단 5만 원이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한겨레의 칼럼 김재용 전 의원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대선 불복론과 촛불광장 소개해드립니다.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이야기, 저도의 추억을 일제히 보도한 직후 지난 3일 서울 청계천 광장엔 초저녁부터 수만 명의 촛불 시민이 모여들었다. 민주주의를 빼앗겼다는 국민적 공분이 촛불과 함께 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촛불 광장의 열기는 저도의 감정이입과 정반대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촛불 집회와 제1야당의 장외 국민보고대회가 대통령의 휴가 이야기보다도 낮춰 보도되는 것이 지금의 언론 구조다. 정상적인 국민 여론 형성이 가능할 리 없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국가정보기관까지도 보수 진영의 소속원처럼 충성하는 마당에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참 정말 김재원 교수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국가정보기관마저도 보수 진영의 마치 소속원처럼 충성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능이나 한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자괴감이 들고 정말 미치도록 싫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 요구했다.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말한 적이 없다는 뜻을 누차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오자회담을 역제의했다. 민주당은 1대1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오자회담을 한 뒤 이어서 여야 영수회담 자리를 만들어 5+2 방식으로 양쪽의 제의를 모두 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의 만남은 언제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시국회의의 촛불문화제에서는 대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구호와 연설이 이어졌다.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과 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여야 영수회담을 안 한다면 우둔하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지금 민심은 물론 박근혜를 못 견디게 좋아하는 그런 민심도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박근혜가 아무 하자가 없을 때 좋은 거죠. 하자가 있으면은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들, 박근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의 주도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민심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분노하고 있고 그러한 불법 대선 개입의 결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혹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제압 공작을 하고 그리고 LLL 대화록 그야말로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그 대화록을 무단 열람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LLL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는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날조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이명박이를 재선시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정통성에 하자가 생긴 거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민심은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나마 대선 불복 절대 아니에요 라고 울며불며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김한길을 만나주는 것이 박근혜나 청와대로서는 그야말로 큰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히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김재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대선 불복이냐면서 역공을 펴왔다. 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면 큰 죄악이라도 된다는 듯이 사뭇 협박조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려면 전제 조건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눈을 감은 채다. 민주정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낸 결과보다 합법적 절차와 과정이 더 중시된다. 훈련된 국가정보기관 요원의 조직적 댓글 달기와 같은 여론 공작이 선거 전국에 가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은 괴멸되고 만다. 그것이 선거 무효까지 이르게 할 만큼 영향이 컸느냐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네.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냐 역공을 펼치는데, 아니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 무슨 큰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선 결과에 불복할 때 죄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대선이 그야말로 정당하고 공평하고 아무런 하자 없이 치러졌을 때 대선 불복은 죄가 되는 것이죠. 대선 불복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4.19 혁명정신을 우리가 개성한다고 한 그 4.19 왜 일어났습니까? 새누리당의 용어대로 얘기하면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대선 불복이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19 혁명은 대선 불복이니까 나쁜 겁니까?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4.19 혁명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 민주당이 무슨 죄를 지어서 김한길이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대선 불복이냐라고 뻔뻔스럽게 물으면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완전히 쌩까는 작전으로 나옵니다. 절대 대꾸를 하지 않아요. 왜? 대꾸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말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 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은 그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 것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대선 불복에 대해서도 김한길 대표는 쌩까는 게 제일 좋아요. 지랄하고 있네. 야, 국정원 부정선거라 얘기해, 이 인간들아. 이런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움찔해가지고 아니에요. 대선 불복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불신받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야 대치 전국에서 민주당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새누리당 인기 촥 떨어졌지만은 민주당 인기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3대1 스코어예요. 오히려 이런 대치 전국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야 될 안철수 신당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버금가는 지지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김한길이 덕분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일단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훼손한 후보가 있다면 선거 재판은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내리는 게 상례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투표 사흘 전 텔레비전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략이라고 단언했다. 박 후보의 전 국민을 향한 이 발언은 허위였음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이에 대한 선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벌금형 100만 원 미만만 나와도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것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봐야 할 것이다. 네, 벌금은 1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은요, 그걸 국회의원 선거로 대입해서 선거 부정으로 기소가 됐다면은 이건 벌금 500만 원은 거뜬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관계자들의 그 실행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벌금 100만 원뿐만이 아니고요. 그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을 받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로 치환해서 얘기한다면은 김무성이나 권영세나 혹은 김용판, 원세훈 이런 사람들의 실형을 받으면은 그 직이 상실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대선 불복이 아니라 당선 무효라고 주장을 해도 박근혜 측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도의 추억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그 추억이란 대선 여론 공작에 대한 박 대통령의 죄의식 없음까지 함축했단 말인가. 김 실장은 널리 알려진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지역 감정까지 이용해 대선 여론을 공작했던 장본인이다. 여론 공작은 부정선거의 한 전형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란 불가능하다. 네, 김기춘 같은 인간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순간 박근혜는 사실상 더 이상 용서받기 힘든 그런 그야말로 루비콘강을 걷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 대선 결과의 정당성 여부는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원시원 재판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얘기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또
여야의 정치적 논쟁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불거지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에둘러 대선 불복이 아니라라고 선을 긋는다 해도 최종 심판은 결국 민심의 동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김정은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점잖게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최종 심판은 민심의 동행일 수밖에 없다면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직을 상실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영필의 촛불을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청자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서영석 화이팅이라는 닉으로 하신 분 세 번째 정자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10구자 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더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착각했네. 여하튼 지금 방송 후기에 세 번째 정자입니다. 멘트하시기 뜨거우시겠지만 서영석 화이팅입니다. 라고 그러고요. 또 홍유리님은 저도 이 추억을 그리시며 인문학을 사랑하시는 여왕님께 추억과 인문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책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드라마 생각만 해도 좋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의 사설 공영방송 책임 묻게 하는 KBS MBC 보도 행태 소개해드리죠. 옛날엔 신문을 흔히 야당지와 여당지로 분류하곤 했다. 논조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은 그런 식의 구분은 잘 안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신문들의 정치적 색깔이 판이하게 차이난다. 원론적으로 이것은 여론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KBS와 MBC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공영방송이다. 방송법 44조는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문진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KBS와 MBC의 방송 공정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공영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적 책임, 즉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네, 공영방송의 공정방송, 말 그대로 공적인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냥 해야 될 게 아니라 존재의 이유라고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88개 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약칭 시국회의가 엊그제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의 공범자로 전락한 KBS, MBC 규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시국회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권력의 주구방송, 정권의 신여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는 축소, 은폐, 누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나 시국선언도 보도하지 않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쟁만을 부각시키는 보도로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겼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말 KBS하고 MBC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 방송의 관련 보도를 유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그 인식에 공감할 것이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1차 범국민 촛불 집회가 열렸던 6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메인 뉴스를 분석한 결과 시국 선언이나 촛불 집회를 다룬 리포트가 MBC는 없었고 KBS는 단신 2건에 불과했다. 지난 3일 5차 집회는 3만 명이 모이자 양사 메인 뉴스에 보도했으나 휴가철 피서 소식, 일본 아소망원 보도 뒤로 밀린 데다 여야 공방 중심 보도였다. 요컨대 이런 축소, 왜곡 보도는 먹고 살기 바쁜데도 더운 여름 민주주의 훼손에 항의하기 위해 광장에 나온 민심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로 여겨진다. 네, MBC와 KBS의 외면, 단순히 외면만 하면 괜찮아요. 한 줄 보도라고 하는 것이 3만 명 이상 직결한 시국회의의 촛불 문화제와 100명, 200명도 채 안 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수평으로 연결하면서 서로 싸웠다. 이딴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결국은 KBS나 MBC 보도입니다. 정말 그런 KBS가 시청률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후한무치하기도 이럴 데 없는 행위죠. 지금 공영방송의 문제는 너무나도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균형보다야말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행동이죠.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